자, 이건 그 다음에 누가 읽으셔야죠? 마르크스 입장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국가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함에 있어서 거대한 정치 경제적 과제를 설정하고 수행해야 하며, 또한 프롤레타리아트 권력은 혁명 이후 반혁명을 억누르기 위해 강력하고 투쟁적인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레닌 역시 국가혁명에서 파리 고민이 프루동주의적인 연방주의와 흡사하다는 베른슈타인의 주장에서 대해 파리 고민이 중앙집권적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국가 형태임을 강조하였다. 네. 그리고 여기 하나 쟁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 형태가 중앙집권적이라는 거예요. 중앙집권. 막스도 그렇고 레닌도 그렇고. 그리고 파리 고민도 중앙집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왜 중앙집권이냐면 의회정부예요. 의회정부. 파리 지역의 의원이죠. 이게 의회예요. 93명인가? 98명인가? 98명인가? 입법부.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까지 다 총괄. 다시 말해서 삼권 분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권 분립. 삼권 분립이 아니다. 중앙집권 국가라는 다시 말해서 입법부 독재, 의회 독재 국가라는 거예요. 이 의회 독재는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죠. 프랑스 대혁명도 의회 독재. 그래서 오늘날 사회주의권은 다 의회 독재죠. 소비에트. 질문 좀 해도 돼? 아니 잠깐만. 소비에트. 그죠? 그 다음에 북의 최고 인민회죠?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의 전인대.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인가요?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 그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있죠? 상임위원회. 그리고 정치국. 그리고 정치국에는 상무국.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총비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의회 독재인데, 파리 고민도 역시 의회 독재, 중앙집권이다. 근데 반대파들, 풀동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무정부주의자들은 파리 고민이 의회 독재가 아니라 중앙집권이 아니라 연방주의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역시 수정주의자인 독일 3인당의 수정자인 베른슈타인도 연방주의가 중앙집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레닌이 그게 아니었다고 다시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일국과 국제적 차원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당의 정립인데 아까 박광 선수 뭐 할 말 있으면 1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들어서 이번에 영국이나 일본의 의원 내각제하고 조금 형법 분립에서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그거예요. 입법하고 환경이 결합된 거 맞죠? 의원 내각제 같은 거. 그렇죠.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도 이것도 입법부 독재죠? 근데 사법부가 독립이 안 된다. 입법부 입법하고 행정이. 네, 입법부가 뭐를 해? 행정부를 겸하죠. 근데 사법부는 어때? 아니죠? 사법부는 이게 이제 그 사회주의의 의회정부랑 다르죠. 최고인민회의 같은 데는 다 사법부에서 중요 법관을 다 선출하고 다 전부 다 해요. 의원내각제. 행정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거 여기 봅시다.
국제노동자협회가 초기의 연합조직에서 중앙집권적인 연방주의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열이 발생하였다. 파리 고민 이전에도 마르크스는 총평회의 권한을 일정 부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영국에서 혁명적인 노동자 정치운동이 모험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영국 노동조합들이 독자적인 노동자 정당 건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런던의 총평회를 노동자 정치운동의 국제본부로 전환하여 영국 노동자 정치운동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초창기에 국제노동자협회 초창기 부르주아, 그죠? 소부르주아를 제외한 연합체였죠. 그래서 프루동 같은 무정부주의자, 그죠? 바쿠닌과 같은 공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연합체였는데 파리 코뮌에서 두 가지 파리 코뮌의 교훈이죠. 파리 코뮌의 교훈은 첫 번째 교훈은 노동자당 건설이고, 두 번째 교훈은 혁명 건설과 수호를 위한 중앙 집권이죠. 중앙 집권. 플레타 독재. 이게 필요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따라서 국제노동자협회를 어떻게 바꿔? 바로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국제노동자당으로 바꾸려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겼죠. 무정부주의자들과 충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 무정부주의랑. 그래서 싸움이 생긴. 그 다음에 이 국제노동자협회는 어디에 있었냐면 영국에 있었던 영국의 런던. 그렇죠? 영국은 자본주의 가장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영국이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막스가 영국의 노동자 운동을 좀 지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노동조합들이 경제투쟁만 하니까 지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영국이죠. 여기에서 국제노동자협회 본부, 자기가 총평의 의장이에요. 그래서 국제본부를 전환해가지고 세계 노동운동을 좀 자기가 지도하고 싶었던 거고, 여기에 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반기. 누가 반기를 듣냐면 무정부주의자들이고요. 무정부주의자들은 권력 집중을 싫어하죠. 권력 집중에 반대하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자들 푸동 있었고, 특히 바쿠닌 계열들이 격렬하게 대립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마르크스는 파리 고민 이후 국제노동자협회를 국제적인 노동자당의 맹하로 여겼으며, 특히 총평회의를 그러한 당의 집행부로 설정하려 하였다. 이는 국제노동자협회의 중앙조직인 총평의회의 지도력과 지부의 자치권 사이의 긴장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바쿠닌은 이탈리아고,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스페인 등의 세력이 있었어요. 마르크스는 영국 자기 살고, 독일은 자기 제자들 있잖아요. 베벨, 요크네프테, 프랑스, 이런 쪽에 세력이 있어. 그 두가 싸운 거야. 싸움이 붙었어. 마르크스가 중앙집권을 강화하니까 이 바쿠닌이 왜 네가 뭔데
중앙 집권을 강화해. 이렇게 싸움, 자치를 줘. 우리한테 자치를 줘. 막스가. 야, 파리권 못 봤어?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노동자당이 필요해. 중앙의 권력을 집중해야 돼. 이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 여기 이거 읽어보시죠. 헤이그 대회에서 마르크스는 대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 국제노동자협회를 정치적으로 지도하고 대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총평의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르크스는 대회의 결의를 거부하는 회원단체를 총평의회가 다음 대회까지 잠정적으로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헤이그 대회는 총평의회의 권한과와 정치활동의 중요성 강조, 박훈인과 기욤의 제명을 결정하였다. 네, 그래서 지금 의회 정부도 아까 그랬죠.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상임위원회가 대응한다 그랬죠. 그 막스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열리지 않을 경우에 상임위원회, 즉 총평위원회가 강력한 하고, 그 다음에 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집행에 따르지 않는 단체들을 잠정적으로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싸움 붙은 거죠. 막스가 이겼어. 이겨가지고 반대파 박훈인을 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사회주의 내부의 정파투쟁. 이때 정치 상황이나 정세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좀. 아까 말했잖아요. 파리꼬밈이 되면서 파리꼬밈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 패배한 이유가 중앙집권적인 정당이 없어서 패배했다고 막스가 생각한 거예요. 중앙집권적인 정당을 만들려니까 반대파들이 한 거예요. 사회주의 내부의 정파투쟁. 그렇죠? 이거 통말하면 내부투쟁이라고, 내부투쟁. 내부투쟁은, 자, 연합이 필요할 때, 연합이 필요한 시기, 그죠? 자본주의와 같이 공동투쟁을 해야 하는, 그죠? 하는 시기에 연합이 필요한 시기죠? 이때는 연합을 해요. 이때는 연합하는데 경쟁, 그죠? 연합을 하면서 경쟁을 해요. 연합을 하면서 내부 경쟁하죠. 정파끼리 경쟁. 근데 이제 공동의 적이 소멸되면 내부에 노선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에 노선 투쟁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조직을 같이 하면서 다른 조직이 제거되는 거죠. 숙청 제거되거나 혹은 분당하는 사태, 이런 사태가 죠. 그래서 이 내부 투쟁이 비적대적인 게 아니라 적대적인 투쟁으로 나갑니다. 스탈린하고 트로츠키하고 적대적인 투쟁이죠? 근데 공동의 적이 소멸됐다는 거는 어떤 이유? 사회주의 혁명이 되고 나서. 파리코뮌의 실패 이후에 등장하려고 했잖아요. 그 파리코뮌의 실패에서 파리코뮌 전까지는 다양한 사회주의자들과 연합할 필요가 있었죠. 연합할 필요가 있었는데 파리코뮌이 최초의 중앙 집권적인 노동자 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였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끌어갈 중앙집권적인 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정부주의자들은 이 중앙집권 자체를 반대해요. 중앙집권
자체를. 그리고 막스 입장에서는 중앙집권으로 나아가는데 중앙집권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을 2년 이상 중앙집권이 불가능하죠. 중앙집권을 믿어야 하죠. 그래서 이들과 결별을 한다. 중앙집권 조직에 반대하고 결별하게 됩니다. 서로 싸움이 붙는데 막스파가 다수파여가지고 제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명 상태가 되고 박근혜는 따로 가서 따로 만들어요. 따로 그들이 따로 만들어요. 자, 그 다음 이거 봅시다. 과정이야. 반면 박권인주의자들은 총평의회는 지구 간의 연락과 통계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중립적인 사무소이며 특히 지구에 대한 강제적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박권인주의자들은 총평의회가 극단적이라고 선동하였으며 그 결과 총평의회에 불만을 지닌 지부들을 규합할 수 있었다. 일종의 이런 거야, 이런 거. 빨치산 전투를 하는데, 빨치산 전투를 하는데, 막스는 강력한 사령부를 건설하자. 이렇게 말한 거고, 박훈이는, 야, 무슨 빨치산 전투하는데 무슨 사령부야. 그냥 각자 단위별로, 각자 그룹별로 알아서 전투하고 필요하면 서로 연락하고 협력하자. 전투 알아서 하자. 이거죠. 근데 막스는 강력한 사령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압군들이죠. 진압군도 사령부를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전체적인 작전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작전을 짜고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강력한 사령부가 있어서 이 사령부가 전체적인 작전을 짜야 된다는 거고 이 박근혜는 아니야. 각자 알아서 해. 덕의사는 덕의산대로 하고 지리산은 지리산대로 하고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사령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사령부 니네 동네만 알아서 해.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둘이서 화해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서로 결별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봅시다. 자, 여기 읽어봐. 그 다음. 박군인주의자들은 노동 내의 자유라는 원칙을 국제노동대회의 결속력을 와해시키는 데 활용하였다. 하지만 박군인주의자들은 정작 자신들 조직에는 비밀스럽고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였으며 이런 음모가적 조직들을 국제노동협회 내에서 비공개적으로 양성하였다. 박군인은 원래 로잔 대회와 바젤 대회에서 총평의회의 권한을 확장하는 데 동의하였지만 이 시기에 와서는 총평의회의 권력이 강화되어 국제노동협회의 지부 내부 문제에 관여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래서 자기가 아까 말한 대로 스위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자기네 세력이 많은데 그 내부에 관여하는 거를 박훈인이 반대했다는 거. 이런 거는 촛불에서 나오죠. 우리 촛불. 옛날 박근혜 때도 촛불에서 나왔는데 촛불에 박근혜 때 지금 촛불 아직 참여연대 아직 참여하지 않죠. 탄핵에. 촛불회 때 가장 큰 세력이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었어. 민주노총이 촛불 때 역할 안 했다 그러고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겉만 보고 하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조직을 많이 됐어요. 돈도 되고 참여연대가 조직이 있어? 그럼 이거는 대중적인 인기만 있는 거죠. 근데 조직은 다 민주노총이지. 못방대해주는 거. 이 두 개가 같이 했단 말이야. 그죠? 했는데, 항상 갈등관계가 있어. 참여연대 쪽은 어디야? 친민주당이죠? 친민주당. 그래서 민주당 인사를 자꾸 올리려고 해.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야. 민주당 인사를 그 무대에 올리려고 해. 정치인을. 그럼 민주노총 이쪽에서는 반대지. 민주노총 이런 데서는 우리 진보정당 인사를 올려야죠.
근데 어때? 목표는 똑같죠? 박근혜 탄핵 투쟁이. 그래서 탄핵이 됐어, 이제. 탄핵이 되니까 어때? 이제는 권력 싸움이죠? 참여연대, 즉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노동계가 어때? 이후에, 박근혜 이후의 권력 싸움이죠. 박근혜 이후의 권력 싸움. 즉, 민주당과, 그죠? 민중 간의 권력 싸움이죠? 권력 투쟁. 민주당 애들이 민주당한테 권력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안 주죠, 당연히. 그래서 이 권력 투쟁에서 탄핵의 성과를 민주당이 다 가져갔죠. 민주당이 독점했죠. 독점해서 문재인이 돼서 잘 해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문재인이 되고 나서, 민주당이 되고 나서 민중 세력한테, 그죠? 민중 세력한테 권력이나 뭔가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양보를 해야 하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어때? 민중 세력들이, 아이씨, 그때같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야. 별로 열심히, 나도 윤석열이 기분이 나쁜데, 저거 하면 또, 민주당 새끼들이 또 그럴까봐 기분이 지금 나쁜 상태야. 그죠? 이런 상태라. 똑같아. 항상 같은 일이 벌어져. 오히려 이제 그 성향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진보정당의 구제 문제를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것도 중요해. 이들을 옛날 해결했던 문제가 지금 성역이라고 국회에서 못하니까 그런 문제. 바로 이제 그러지. 민주당 애들이나 시민들은 그러지. 바로 이제. 민주당이나 시민들은, 야, 니네 진보정치 세력이 뭐가 있다고, 니네 진보정치 세력이 있어? 세력이 있니? 그 다음에, 야, 민주노총 너 빠져. 너 민주노총 너 기득권이잖아. 너 정규직이잖아. 니네 1억 연봉 받는다면서 니네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죠. 박근혜를 타도할 때는 민주노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제 되고 나서는 이제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뭐야? 그 선거연합 하는데 지난번에 2020년 때 총선 때도 그랬죠? 선거연합 하는데 야 민주노총 과격해서 안 돼. 야 진보정당 과격해서 안 돼. 이러면서 민주당이 권력을 독점했다. 독점. 바로 이런 거는 바로 연합전선 혹은 공동행동 혹은 통일전선에서 다 생기는 공통적인 문제. 그죠? 공동의 목적을 위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면 이제 어때? 서로 권력 투쟁을 합니다. 이 권력 투쟁에 박근혜 때 권력 투쟁에 이 민중들이 진 거예요. 민중들이 졌어. 민주노총도 지고. 근데 오히려 이때는 권력 투쟁이 아니라 아직도 남은 일과 연합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두 가지 양쪽의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칭 좌파라는 사람들이 야 박근혜 탄핵 때 당해봤잖아. 박근혜 탄핵 때 당했다. 반복된다. 그러니까 탄핵 투쟁 소극적, 심지어 민주당하고 같이 하는 거 반대. 민주당과 같이 하는 거 반대. 근데 어때? 지금 대중들은 민주당하고 같이 하죠. 일반 시민들은.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같이 하는 거 반대한다는 건 뭐야? 결국은 탄핵 투쟁을 못하는 거지.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 그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 싫지만 민주당에 가는 데는 안 가니까 민주당은 대중들이 많잖아. 광화문 민주당과 그 탄핵 투쟁에 안 가는 거지. 야당과 없이 사실은 거의 이렇게 이게 이제 자칭 좌파들의 이게 이제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파라기 뭐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소위 말하면 또 반대는 뭐야? 이
민주당을 그죠? 견제하는 독자적인 힘을 먼저 먼저 만들지 않고 어때? 바로 그냥 그렇지 민주당하고 같이 해. 민주당 같이. 야 반민주전선 해야지. 반민주전선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 윤석열 전선하고 반 박근혜 전선을 해야지. 이렇게. 답은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이 이 국민들이 노동자도 포함되죠? 농민도 포함돼. 민중들이 어때? 윤석열 퇴진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민중들이. 윤석열 퇴진을 원하죠? 이게 핵심이야. 윤석열 퇴진을 원한다는 거야, 민중들이. 그러면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퇴진 운동을 한다. 퇴진 운동을 한다. 이건 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민중 진영의 독자적인 힘을 키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 어떻게? 애초부터 민주당이 광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그죠? 먼저 이 민중 탄압을 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퇴진 투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퇴진 투쟁을 먼저 노동자 집회나 퇴진 투쟁을 해서 거기에서 노동자, 농민들, 민중을 결집시켜서 먼저. 그래서 결집시켜가지고 여기서 뭐 5만이든 10만이든 이런 동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쌌으면 이제 지금 퇴진 투쟁하면은 그 시청 앞에 가가지고 이 5만, 10만 동력으로 전체 탄핵이 아니고 퇴진해야 되겠죠. 전체 퇴진 투쟁에 앞서서 이거를 주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야, 윤석열, 박근혜 똑같이 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소극적이었죠. 촛불이죠. 소극적이어가지고 이 민중진영의 독자적인 힘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 이 과정이 없었던 이유는 한편으로는 자칭 좌파라는 세력들이 탄핵 투쟁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늦게 된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밀려가지고 여론에 밀려서 독자적인 힘도 없는데 이제는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잖아. 슬그머니. 그죠? 민주당과 슬그머니 같이. 양쪽 다의 문제야. 민주노총 집행부도 문제지만 좌파들도 문제야. 걔들은 그럼 뭐야? 민주당이 싫으니까 윤석열 퇴진도 안 하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민중들은 윤석열 퇴진을 원해. 그럼 민중이 원하는 걸 해야지. 그리고 좌파들이 소위 말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권력 투쟁에서 손해를 보는 건 2차적인 문제야. 2차적인 문제야. 운동권 내부 문제야. 운동권 내 권력 다툼의 문제라고. 전체 민중의 대의에서 운동권 내에서 권력에서 지들이 질 수도 있는 거지. 권력이라는 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소수파가 질 수밖에 없는 거지. 지들한테 불리하다가지고 퇴진 투쟁을 안 하면 되겠지. 지금은 박근혜 때에 대한 문재인 정부가 들었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것은 저는 반혁명보다 반동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옛날에 해방 메시지에서 잘 안 쓰이는 단어인데 검찰과하고 사실은 반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기업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시민들도 문제인 게 진보 정치한테 희생만 강요해. 진보 진영한테. 그죠? 희생만 강요해. 그래서 박근혜가 물러나고 나서 탄핵하고 나서 민주당을 압박해서 민주당을 압박을 해. 시민들이 이제 민주노총도 많이 하고 진보정치도 많이 했으니까 니네 민주당 권력을 다 먹지 말고
저기 권력을 좀 나눠 가져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압박을 안 하죠. 시민 진영이. 왜 안 하냐? 이 시민 진영도 민주당에 기대서 어때? 한 자리 해먹으려고. 진짜 가잖아. 국회의원 많이 되잖아. 권력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민중진영이 스스로 힘을 키워야 돼. 민중진영이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된다고요. 잘 준비를 해서 전략을 잘 짜서. 근데 이 전략 잘 짜는 걸 못 짜죠. 내부의 분열 때문에. 그죠? 내부의 분열 때문에 전략 자체가 없어. 전략의 부재야. 이게 현재 우리 이것들은 권력 투쟁할 게 아니라 연합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 파리코문에서 끝나고 패배하고 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 문제 때문에 막 힘을 모으거나 아니면 다시 기회를 그래야 될 때 뭐 적이 없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닐까요? 목표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게 말하고 그게 아니라 말했잖아. 쿠데타 독재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그 중앙 집권적인 정당이 필요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중앙 집권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니까 같이 못했다는 거지, 막스가. 중앙 집권 하지 말자는 거야. 이 무정부주의자들은. 그래서 같이 할 수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르투스와 박근혜 약간의 선택을 노선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말은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노선이 달라도 같이 가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같은 사회주의자라도 노선이 너무 다르면 결국은 같이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프로레타 독재라는 게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때가 나는 거예요. 또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리고 현재 퇴진한다고 할 때 퇴진운동을 하면서 야권을 배제하고 가능하냐고 안 하겠다는 거. 배제를 누가 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보진영이 배제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애들이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자, 똑같은 얘기니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